이번 광고는요, 빗셀 광고입니다. 진공 청소와 물 청소를 한 번에 크로스웨이브 2225S 바로 요 청소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야, 이거 보이시죠? 네. 자, 빗셀은 1876년에 설립된 청소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때는 뭐 빗자루를 팔지 않았겠나 싶은데 1876년? 네. 1876년에 뭐 전기 청소기가 나왔겠습니까? 설마 그때. 예. 우리 상투 들고 살 텐데. 글쎄 말이에요. 자, 미국 내 바닥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빗셀입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빗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공식 수입되면서 강력한 성능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우리 저 두 분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저는 안 키웁니다. 안 키우시는구나. 예. 남편이 이제 짐승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께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제품이 바로 빗셀입니다. 빗셀 크로스웨이브는 집안 미세먼지나 부스러기를 청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려동물이 엎은 음식물, 아무데나 싸지는 배설물 역시 말끔하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바닥 청소를 빗셀 크로스웨이브는 진공 청소, 습식 청소, 건식 청소 3-in-1으로 한 방에 해결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지, 부스러기, 기름, 음료수, 라면, 심지어 날달걀이 깨져서 엉망이 된 바닥도 빗셀 크로스웨이브가 완벽하게 청소하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주부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아내는 저거 안 참아줍니다. 저런 동물을 만약에 들인 집안에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이제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그렇죠. 바닥이 그냥 맨바닥도 아니고 무슨 저기 양탄자가 깔려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눈물이 납니다, 저거. 네, 보십시오. 빗셀 청소기가 저런 액체들까지도 싹 흡수를 해버려요. 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네, 여러분 빗셀이 그렇습니다. 빗셀 크로스웨이브 222-5S 판매 정가가 100만 원이에요. 정가가 100만 원. 인터넷 최저가 탈탈 털어보니까 64만 8,890원. 자, 근데 김용민닷컴이 그보다는 더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용민닷컴은 55만 9,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나 그렇게 55만 9,900원이 아니라 준비된 물량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은 특가 행사는 종료되겠죠?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바닥 청소기의 최강자 빗셀 크로스웨이브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미애 씨가 이거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서둘러서 빗셀 크로스웨이브 222-5S 지금 당장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 원이 아닌 55만 9,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면 그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어? 아니 100만 원짜리 55만 원 파는데 그거 안 산다는 게 인간이냐 이거야. 우리 김 PD님 저거 들고 있으니까 바주카포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나라라 슈퍼보드 거기에 네. 그 저팔계가 바주카포 늘 들고 나오거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짜리를 55만 9,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사람들은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사오정입니다. 사오정이에요. 네. 자,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가덕도라고 이제 지정하진 않았죠. 그렇죠. 예, 예. 그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없던 일로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지금 김해 신공항을 원래 계획 세울 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산을 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내려오는데 그럼 착륙을 하잖아요. 네. 착륙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려오다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수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차가 한 대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가 좀 불안한 경우도 있고 그럼 그렇지.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 앞에 산이 있어. 그래서 비행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연료를 비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 출항을 했다가 바로 돌아와서 내려오는데
못 내리게 돼서 한 번 돌아야 되면 올라오다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만 부딪혀도 100년에 한 번만 부딪혀도 있었어요. 큰 문제가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사건 잘 보셔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가 정의의 편에서 맞서 싸우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선거 이기려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보수가 레토릭을. 네. 청기누설도 합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은 총선을 이기려고 한 게 맞아요. 뭐 어쩔 건데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알겠어요.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때 김해 신공항을 밀어붙였던 국토교통부의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구조에서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았다고 말을 해야 인사고과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만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신공항 관련돼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할 때 해당 안전위원회를 건너뛰어서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다가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나? 이낙연 대표한테 걸렸지. 왜?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까지 총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서 부리는 야로를 다 알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엉터리로 보고하려고 그러다가 뒤집어진 겁니다. 내가 다 봐서 아는 건데 무슨 얘기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간 건데 결국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동남아 관문 신공항으로서 영종도 개발할 때 인천 신공항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공항 개발한 식으로 가덕도 공항을 개발을 하고 가덕도 공항이 또 어디랑 맞닿아 있냐면 부산항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부산신항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 부산신항하고 맞닿아 있어서 이게 물류를 교류하는데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해야 되고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와 김해공항 기가 막히네요. 이게 보니까 부산 앞바다에서 공항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가. 네. 그러면은 내려갈 때 이 부분에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별의별 아파트들이 많네. 거기 신도시가 있어. 그 김해 그러니까 쪽에서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시 내려올 때 이후로는 이 신도시를 조심스럽게 지나가서 착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밤에는 시끄러워서 비행기 착륙을 못하게 해놓는 공항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시아의 물류 유통 공항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를 갖고 있는 거는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인 항공이 제일 수량이 많은 게 아니고요. 네. 페덱스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쿠팡 같은 택배 회사인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어이구. 얘네들이 와서 짐 내려놓고 떠나고 이거를 밤에 못하고 낮에만 하라는 거예요. 시차를 맞춰서. 아이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신 가덕도 신공항 만들면 거긴 24시간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면서 가덕도 바로 앞이 바다니까. 바다예요. 그렇죠.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내렸다 떴다 하면서 내렸다 뜰 때마다 돈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신항, 부산역, 가덕도 신공항까지 해서 부산의 물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원동력이 되는데 유일한 흠은 돈이 든다는 거. 그런데 지금 무슨 정국입니까? 코로나 정국 아닙니까? 네. 코로나는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정부가 한 푼이라도 더 써서 일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4대강처럼 메꿔질 모래를 파는데도 22조를 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긴 공항을 만들고 나면 그것이 모두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특히나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점도 고려해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정권 잡은 거니까. 아니 야당이 또 반대할 수도 없어요. 부산시장 탈선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위원회 만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또 이 가덕도 신공항 2012년 추진할 때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박재호입니다. 아. 그때까지 국회의원 못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다 질 줄 알았는데 이현주 의원 꺾고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까지 놓고 보면 다음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한번 잘 모르시겠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인물이 될 거라고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그 사고 2002년 4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중국 항공인데 중국 비행기. 예. 다시 뜨다가 김해 돛대산에 부딪혀가지고 산에 부딪혀서요? 예, 그때 제가 일화를 합니다. 제가 그때 지금 MBC 경남 창원 MBC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날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중계차가 빨리 출동을 해서 그렇죠. 속보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애매한 지역이야 거기가. 부산과 경남의 가운데 경계 지점인데 이게 지역 계열사로 보면은 거의 그 겹치는 부산 MBC와 마산 MBC가 거의 겹치는 경계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마산 MBC가 중계차가 한 대씩 있거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땐 그랬는데 MBC 볼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MBC는 자체 프로로 맞아요. 주말에 볼링 프로그램 MBC 볼링, MBC 당구 이라고 한다. 당구 이런 게 했던 것 같아요. 창원에 이제 볼링장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녹화 중단하고 거기로 가라는 거야. 확 서울에서. 기분이 상했지. 기분이 상하지. 아무리 긴급한 뉴스라도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속보가 늦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못 나가는 게 되나? 부랴부랴 부산 MBC 중계차가 나갔지. 엄밀히 말하면 거기가 경남 아마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걸린 곳은 경남 땅이고 근데 김해공항은 부산 땅이고. 그렇지. 김해공항은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만 나와바리 이 논란이 벌어지면서 부산 MBC 중계차가 뒤늦게 출동해가지고 완전 MBC가 그때 관료주의 폐해를 보여준 씁쓸한 사례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엄기영 앵커가 바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뉴스데스크를 당일에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반가이를 해야지. 반가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습니다만,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네. 야, 김해공항 무섭네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때 창원 MBC 지금 MBC 경남 그 방송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종종 탔는데. 아니 비행기가 타 와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떠서 뱅뱅 돌고 있죠. 팽팽 돌고 있어요. 네, 가만히 서 있어. 그래서 왜 이러냐 했더니 내려가는 게 뭐 좀 여의치 않아서 먼저 내려갈 비행기들 대기하고 있다고. 아, 지금 활주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 활주로는 원래는 이렇게 놓습니다. 네. 그래야 두 대 비행기가 같이 내리고 같이 뜰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김해는 이렇게 선을 못 뽑아. 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꺾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내릴 때는 여기를 못 써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도 서로 이렇게 하다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쓸 때 여기를 못 쓰고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 공항 같은 경우에 직각으로 쓰는 데는 있어요. 바람이 남북으로 불 때도 있고 동서로 불 때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직각인 비행장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처럼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걸 깔아뭉갠 게 국토교통부였는데 지금에 와서 독립투사인 척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윤석열이가 6개월 있다가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압수수색 나온다. 그렇게 원전도 하는데. 그러면 검찰총장 남을 일이죠, 진짜. 김포 신공항 왜 했는지 저 국토교통부랑 청와대 압수수색 다 해야 돼요. 네.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국책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책 사업을 예타라든가 현재의 수지 타당성 조사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요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정치적 욕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적 욕구라는 게 표를 많이 얻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권리를 같이 누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책 사업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SOC 투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위기일 때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그런 식의 장기적 관점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천공항도 똑같은 측면이었습니다. 인천공항도 만들 때 김포공항이 얼마든지 쓸만한데 왜 만드느냐는 논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1위의 공항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동남권이 지금 실제로 한 1,0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1,000만 가까이 되고 여기에 광주 전남까지 합치면은 1,000만이 훨씬 넘어요. 한 1,300만 가까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의 이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놓으면 또 사람이 옵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구로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아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구로공단에 온 겁니다. 그 당시에 공단을 목포에 짓고 부산에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고속도로 연결해 봐요. 그쪽으로 사람 갔죠. 일자리와 교통이 있으면 사람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제2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가덕도 신공항 뭐처럼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아직 뭐 그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방향이 이 또한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네,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첫 단을 밟았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고.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예. 이것을 뭐 또 대선 공약으로 해서 검증을 받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행정적 절차로서 그럼. 대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논란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예. 논란을 끄는 와중에서의 국가적 비용이 낭비가 훨씬 더 큽니다. 아니 까놓고 말하면 민주당이 TK의 밀양, PK의 가덕도 중에서 가덕도 고른 거잖아요. TK 표보다 PK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정책을 정한 거 아닙니까? PK의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민주당이 판단한 거면 정부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득실 계산을 하겠지만 TK도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민주당을 얼만큼 집권당으로서 존중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결정이 나는 것인 만큼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도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밀양으로 가자 이랬던 TK였고 부산에서는 가덕도로 가자. 이거 갖고 또 논란이 한 10년 전에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냥 결정 짓고 집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MBC 경남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양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경남은 이제 아무래도 중간지대니까 가덕도에 하더라도 경남 권역 안에 있고 또 밀양도 경남이고 하니까 야, 너 싸움이 붙는데 TK, PK 교수들이 막 싸움이 붙는데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얘기까지 아 진짜? 하죠. 예, 어느 학교 나. 제가 TK 출신인데 동락고 신공을 찬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네. 국가균형발전 일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저도 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학교 나왔냐고. 예, 그런데 이제 받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공항 입지의 문제에서 접근성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항으로서 자체로서의 입지의 문제인데 자체로서 입지는 가덕도가 훨씬 낫죠. 네. 사방이 뻥 뚫려 있고 접근성 문제인데 접근성 문제는 가덕도를 만들든 어디에 만들든 거기다 KTX 닦아가지고 다 30분 안에 오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11월 18일 저희가 생방하는 날 기준으로 11월 18일이면 내일인데 내일까지 야당에서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은 다음 수순을 밟겠다. 이런 뜻을 천명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제 개정입니까? 그렇죠. 그 개정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거 지금 2개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병합 심리해가지고 김영민 의원 개정안 대로 해서 3분의 2 의결로 한다라는 매우 법적인 문장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명이 반대하고 5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장님께 잘 설명드리고 그다음 법무부도 잘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면 되겠죠. 국민의힘이 아무리 둘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더라도 진도는 나갈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하면 그런 줄을 제일 잘하는 게 국민의힘이니까 내일 중에는 저는 추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면 어떻게 그럼 바로 대통령께서 선정을 하는. 이제 두 분 중에 한 사람 임명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청문회를 11월 말에 거치게 될 것이고요. 인사청문회에서 떨어뜨리려고 국민의힘이 또 한번 난리를 치겠죠. 근데 뭐 그거는 본인들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고. 얘네들은 청문회나 국정감사 보니까 실력이 바닥이다. 별로 그렇게 야당 공세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족을 터니까 예. 검사 출신들이 가족 터는 문제가 있어요. 딴 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2월 한 달 동안 차장 및 다른 직원들 임명해서 1월 초에 출범하겠죠. 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웬만큼 검증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어쨌든 좀 빨리 좀 가는 게 맞다고 좀 다행스러운 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윤석열 감찰 결과 이게 나올 테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감찰 결과로 윤석열이 본의 아니게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아, 그렇게 절대 안 될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말로는 그렇게. 아니 실제로 그 공수처가 처음부터 윤석열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저거 저러려고 만들었지라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근데 때문에 그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그때 감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뭐 저기 김봉현 룸사롱 검사도 있고 지금 그러네요. 공수처에 갈 사람이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지금 트럭으로 5대 분량의 진정서가 공수처 문 앞에 배달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윤석열 총장 알겠습니다. 건은 현재 건은 감찰이지 예. 범죄에 해당돼서 기소로 가야 될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그럼 겁니다. 뭐 순서를 살짝 뒤로 놔도 되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최강욱 대표가 우상호 민주당 의원 악의정인가요? 그 방송 나가가지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이 검찰총장 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을 안치려 했다. 와, 그것만으로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나보다 한 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진짜 뭐 소년급제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더 많을걸요? 아니 한 살 많아. 저보다 한 살 많지 않나요? 아니야 73년생. 아 그런가요? 73년생. 예. 참, 우린 뭐 하는 거야 참. 하여튼 뭐 그렇고 또 윤석열이 김조원 민정수석하고 처음 통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조국을 털고 있는데 조국을 임명할 거냐 이러면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다는 대통령 인사권을 정면으로 말하자면은 제동을 거는 이런 아주 시건방진 행동도 했었고 이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가? 최강욱 당대표는 정말 말 그대로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이상한 분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야, 이 양반 앞에서는 내가 무슨 기억할 만한 일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그냥 기억이 안 날 만한 말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야, 저랑 천재네, 몇 번 언제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야, 그래서 최강욱 대표가 하는 말은 그냥 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 걸 거짓말해서 득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최강욱 대표를 계속 꼬시고 있죠. 어떻게? 내 유튜브에서 뭐 좀 하자. 자꾸 남들이 가서 조회수 좀 올려주지 말고 당 대변인도 좀 살려봐라.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나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내용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폭로를 하는 게 아니라 최강욱과 김성애가 옳은 소리에서 엄청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또 뭐가 있었냐면은 윤석열 씨가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 되기 전에 내가 국정농단 이런 거 수사를 시작했지 않는가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청와대 어필을 했는데 임명장 받자마자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형이 서울지검장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그림이라서 참 놀랍지도 않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식구 패밀리즘이 굉장히 강하고 식구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식구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 외 인물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도 볼썽사납게 인사를 해놓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정상화를 시키니까 특수부를 해체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특수부가 왜 대검에 다 모여 있냐고. 할 일들을 해야지. 그 다 모여 있으니까 형사부도 있고 공판부도 있잖아 하고 말하는 추미애 장관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언론들은 왜 그러냐. 모든 뉴스의 소스는 특수부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특수부 예전에는 공안부였잖아요. 공안 특수부와 언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언론사도요. 법조에 배치를 하면 10년, 20년 동안 키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초임검사 때 이쪽 말진 때부터 서로 같이 친해져서 여기가 부장검사 되고 검사장 될 때까지 20년 동안 호용호재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생각도 동화가 돼 서로. 그런 상태에서 야 성애야 내가 너 믿으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이번에 대통령 수사 요런 증언이 한번 나왔어.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가까워져서 언젠가 그냥 한 몸이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식구니까. 네.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모 공중파의 모 부장하고 호용호재하는 사이인데 이런 사람들은 밀어줄 수밖에 없죠. 윤석열이 잘 되면 본인한테 어마어마한 소스들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 법조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사를 특종을 하는 것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이 제법 외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검사와 함께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고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정치 권력까지 한번 작사를 내서 뭔가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단 검찰 개혁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스스로 개혁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우리 이제 개혁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가죽 혁자예요. 얼굴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얼굴 가죽을 벗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공직자가 뭐 개혁의 대상이냐 주체냐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는 절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의 개혁에 역량이 투입돼야만이 개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이분이 검찰 개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치 못할 수밖에 없다. 네. 외부에서 개혁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외부가 개입해서 개혁하는 거 그건 사실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수술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모멸적으로 느낄 것도 없는 거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또 오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군요. 제가 너무 무리한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얘기를 대충 나눠봤는데 우리 저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가지고 아주 시국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철수 얘기만 짧게 하나. 안철수가 지금 뭐 혁신 플랫폼을 만들자 신적폐 척결을 위한 뭐 연대를 하자 이러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김종인이 뭐 일축했다고는 하지만은 김종인이야 사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김종인이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이 완벽하게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철수 쪽에 동조를 하면은 이건 또 굉장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 연구소 개소식도 가고 하면서 자기 당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안철수에게 공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는 안철수가 아니라 홍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홍준표. 내가 있는 동안은 홍준표 못 들어와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대 안철수에게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 플랫폼에서 빨리 기차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야, 유승민 이 양반이 왜 유승민 캠프에 갔나? 유승민 개소식에 왜 갔나 했더니 바로 이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철수 그리고 또 멀게는 홍준표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참. 이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운동본부 이름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네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 신적폐 청산. 내가 지금 뭐부터 가르쳐 드려야지 너무 막막한데 막막하지만 정말 제가 꼭 참고 강의를 좀 드리면 상대방이 쓰는 단어로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적폐 청산 이거는 이어져 있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애들이 SNS에서 진모신 이런 사람들이 적폐가 문재인 아니냐고 자꾸 말해봐야 이게 입에 붙질 않아요. 근데 더구나 신적폐라니. 적폐는 켜켜이 쌓여있는 폐단인데 새로 켜켜이 쌓이면 아무리 오래 쌓여봐야 3년밖에 안 쌓였는데 적폐는 그렇게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신무물 뭐 신부패를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폐청산이 피곤한 거예요. 적폐청산이란 걸 하는 건 알아. 근데 그게 피곤한 거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은 적폐청산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50% 콘크리트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서 신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본인 얘기를 해야지. 예.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2011년부터 지금 9년째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예, 정치를 9년째 하고 있는데 그럼 적폐됐네. 예, 맞습니다. 본인이 적폐기도 한데 네. 새로운 플랫폼이라니 뭐 그걸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뭐 발전기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석유 2방울이면 기름이 300와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그냥 어기는 거야. 저희가 지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지금 전선을 만들었는데 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선거 기간에 철가방이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철가방이라는 앱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 휴대전화에서 검색해 보시면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서 앱스토어에 가서 철가방을 검색해서 그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불만을 국민의당에 알리겠어요. 국민의당의 알림들, 국민의당이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앱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개발자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철수 대표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에서 서울시장 나가라는 사람들 전부 다 당신 대권 안 될 줄 알고 서울시장 나가서 뽀찌라도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야, 이거 너무 못 때린다, 형님. 적당히 하세요. 이게 사람이 무자비해. 플랫폼 개발 그만하시고. 아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할 데가 없네, 주식 때문에. 논평도 쓰고 이제 글을 쓰는데 정말 저도 비아냥, 조롱조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힘들어 진짜. 참아야 되니까. 점잖게 글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오늘 지금 저
두 분의 말씀은 안철수 대표에게 귀에서 피가 흐르게 만드는 아니에요, 그런 저는- 말씀이 아닌가. 아 저의 고언과 추원을 예?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사람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그런데. 미치겠어. 답답했어. 아 그래요. 나쁜 사람 같진 않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들은 제가 그 당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2017년 찰스 맛을 보시고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되겠다. 예. 라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범야권 혁신 플랫폼을 들고 아무리 김종인의 문을 두드려도 김종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제원이 가서 김종인을 때려 눕혀서 권좌에서 내쫓고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가르쳐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오늘 결론은 안철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과 함께한 정치부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수고하셨고, 우리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저 고생 많이 옳은 소리 하셨습니다. 채널 운영자입니다. 예. 옳은 소리,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 라이트 할 때 옳은이 아니라 옳은. 네, 옳은 소리. 라이처스니스인가요? 예.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부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